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KTV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예정됐던 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이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연기됐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계약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 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행은 차분하게 협의를 진행하되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 전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한미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관계부처와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관세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는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진행할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향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며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한미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에이펙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프랑스 측의 선정 과정 이의 제기로 보류된 것에 대해선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 없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됐듯이 체코 법원이 우리 경쟁국이었던 프랑스 측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와의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연기가 불가피하지만 계약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 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체코와 한국 수력원자력 간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원전 수주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써 현지 시각으로 7일 열리기로 한 계약 체결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기보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과 안 맞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코 국민들이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앞으로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팀 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불필요한 법률 소송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서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같은 달 16일부터 21일간 진행됐습니다. 모두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같은 날 의약품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의약품 관세 발표를 예고하면서 반도체 관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ut the tariffs will be in place in the not-distant future because, as you know, like we did with steel, like we did with automobiles, like we did with aluminum, which are now fully on, we'll be doing that with semiconductors, with chips, and numerous other things. And that'll take place in the very near future.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지난 6일 미 정부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와 제조장비 분야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반도체 수입 제한이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는 물론 우리 반도체 기업 대미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가 미국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대미 협의를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발 관세 조치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목표로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외교부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한미 두 나라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소통을 한 건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한미 통상 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내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에 앞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등 국내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또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과 통상 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참고하겠다는 의중도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한미 통상협의 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고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도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미국의 통상 협의를 책임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2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데요. 이 계기에 한미 통상장관 간의 양자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달 한미 2+2 통상협의 이후 진행 중인 실무 협의를 점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지만 2+2 통상협의에 참석을 했고 또 정부의 통상협의를 총괄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마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미는 앞서 실무협의를 갖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관세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USTR 측과 실무 협의를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협의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SK는 사고 이후의 미흡한 대응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보안 체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의 질책도 마땅하다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우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본인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심보호 서비스에는 2,411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거주 또는 일시정지 고객 등을 제외하고 유심보호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전 고객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유심 교체 고객도 107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악성 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발견 장소 등을 분석 중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 열차가 상용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기존의 철도 노선에 수소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 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실증 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젤 열차가 내뿜는 매연 대신 물을 배출하며 달리는 수소 열차. 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시험 제작한 수소 전기동차입니다. 정부가 수소열차 개발에 이어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등 7개 기관이 실증 사업을 맡습니다. 총 321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 속도는 시간당 150km에 한 번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수소 전기동차 한 편성을 제작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운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한 뒤 시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증 사업을 통해서 수소 열차 기술 기준이라든지 운영 관리 규정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또 수소 열차를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소열차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젤 열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데다 노후 디젤 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 오염물질을 1년에 9,300여 톤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다 보니 전차선이나 변전소 등의 전력 인프라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독일이 수소열차 상용화에 성공한 뒤 연평균 25% 이상 성장 중인 수소열차 시장.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금리 규제 강화 속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한편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은 9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방과 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가산금리 1.5%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차등을 둔다면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금리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이어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은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이 시행이 되고 그 시행 시기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MG 손해보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계약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달 중에라도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미 관세 대응을 위해 확보한 3,8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달부터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업에선 관세 이슈 등으로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그 과정에 감독 규제가 제약이 된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상품 대금을 늦게 돌려주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신경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환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약 675억 원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위메프는 약 23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 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한 자규명령도 부과했습니다. 향후 금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함께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 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자기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삽시간에 번지는 초고속 산불 상황에 맞춘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선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영남 지방을 강타한 초고속 산불.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산불 확산 속도로 기존 대피 체계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합리적인 대피 방안과 국민 행동 요령의 정비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 지난달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과 지자체 가이드라인, 국민 행동 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가까운 요양원 등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와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합니다. 또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뒀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체계는 대형 산불 예방과 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와 전개 양상,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산불 재난 표준 매뉴얼에 반영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지자체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 대피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 지점 인근 마을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 주민까지 선제적 대피시킨 양양군을 비롯해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약자를 시내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대구시의 사례 등 최근 산불 현장에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복잡한 학력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전국 공공기관과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A씨. A씨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확인 절차로 발급 대행업체 비용만 건당 30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학력을 평가하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에서도 이 같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31개 공공기관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학력과 무관한 채용 과정 중에는 학력 증빙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 증명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학력 증명 서류의 인정 기간도 연장합니다. 자주 변동되지 않는 졸업증명서 등은 1년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유학생 출신이 지역을 옮길 경우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를 돌려받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교육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연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취업 과정에서 겪는 청년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탄소 중립 기술을 창업에 활용하는 새싹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용 규제 자유 특구를 새롭게 조성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려진 페트병, 캔과 같은 순환 자원을 판별하는 AI 로봇입니다. 사용자가 번호를 입력하고 페트병을 넣으면 보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무로만 여겨졌던 탄소 중립이 창업 아이템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쓰레기 자체가 돈이다. 저희는 기후와 환경, 이 모든 부분들이 경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테크 특화 민간 투자사를 지정하고 기후테크 전용 규제자유 특구를 신규 조성합니다. 우수성과 기업에는 조달 시장 진출을 연결하고 포스코 등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특히 자원순환, 공정혁신 두 분야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에 총 4,186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간 투자자와의 연결도 강화합니다. 벤처캐피탈과 창업자 간 초격차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정기 네트워킹과 실질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현지 실증에 나섭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기준 이하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었는데요. 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이 사실상 퇴출되는 지정갱신제가 다음 달 본격 시행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 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미달이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제도가 부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지정된 전국의 장기 요양기관 16,900여 곳.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장기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장기 요양기관 평가 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한시적 가산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선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출 방침입니다. 우리 요양기관에서는 사실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하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번 달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한다면서 정부도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안에 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 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후보자 사퇴 또는 사망이나 등록 무효 등을 본투표 용지에 표기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인쇄 방법 등의 차이로 이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는 이달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대학 원서를 접수할 때 꼭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죠.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사
UA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인데요. UA와 진학이 10여 년간 대학들에게 학교 발전기금 등 금전과 노트북 등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대행사들은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요. UA와 진학은 일감을 따내고 복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UA는 93개 대학에 48억 원 상당을, 진학은 78개 대학에 46억 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격,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쟁이 아닐 뿐더러 수수료를 내는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이용 중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2024년 통신분쟁 조정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이 자료엔 통신 서비스 관련 조정 사례 40건이 수록돼 있는데요. 각 사례의 사건 개요와 주장, 조정 성립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 조정을 신청한 A씨는 직장에서 통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한데 이용 요금을 다 내야 하냐고 호소했는데요. 방통위는 해당 직장에 통신 장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례집에는 통신분쟁 조정제도 관련 법령과 조정 절차가 소개돼 있습니다. 사례집 전문은 방통위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수락관 시식공감. 오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경복궁 소주방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8일부터 전면 추천제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궁중 다과를 즐기는 다담과 궁중 음식을 즐기는 식도락 중 하나를 선택해 체험하게 되는데요. 국악 연주를 감상하며 운치 있게 궁중 음식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 또 내소주방과 행랑채에서 궁중 약차와 컵받침 만들기 체험, 다양한 전통 간식을 선보이는 주방 골목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락관 시식공감 응모는 8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티켓 링크를 통해 가능한데요. 1인당 참가비는 25,000원입니다. 21일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에 한해 전화 예매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맞아 특별한 체험이 역사적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31일 충남 아산의 이순신 장군 묘소에서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의 위협을 되새기고 우리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묘소 자유참배를 시작으로 안전교육 후 위토에서 모내기가 진행되는데요. 모내기 후엔 새참을 맛볼 수 있고 어린이를 위한 활쏘기 체험과 현충사 중건 사진전 등 부대 행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선착순으로 150명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22일까지 현충사 관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일 년 평균 7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에 학자금 대출 받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낸 후 상환 기간에 원리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 상환 의무가 미뤄지는 겁니다. 단 취업 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4년 상환 기준 소득은 1,752만 원, 총 급여로 환산하면 2,679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 총 급여가 2,679만 원이 넘었다면 의무 상환 대상입니다. 학부 졸업생은 초과 소득의 20%, 대학원 졸업생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의무 상환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학부의 졸업생이 지난해 3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내야 할 의무 상환액은 54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의무 상환액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미리 납부와 원천 공제 둘 중에서 이 상환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원천 공제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천 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 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의 원천 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고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년,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으면 4년 동안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실직 퇴직자는 퇴직 증명서, 육아휴직자는 인사 발령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폐업자는 폐업 사실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 상환액 귀속 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 귀속 의무 상환액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학자금 의무 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 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의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무 상환의 통지에 놀란 분들 계실 텐데요. 유예 신청을 통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재정 상황 또 상환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일보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제주는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전에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약간 높을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다소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18도, 강릉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해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일부 중서부와 영서 지역은 토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기온은 내림세리 보이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에 푹 쉬었는데 오히려 피로와 의욕 저하 등 이른바 연휴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수면 등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하는데요. 규칙적인 일상의 회복을 통해 속히 활력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